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입니다. 예, 김태우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세종시 단식 투쟁 현장 다녀오는 바람에 일찍 오셨는데 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나경원 의원이 주관하는 그 세미나에서 우리 김태우 실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발제를 하셔서 저희들이 네. 좀 직접 그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셨거든요. 네. 그 우리 김태우 실장님이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핵주권론을 주장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장님이 주장하신 핵주권론이 어떤 내용이죠? 그 당시 제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게 1990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북한이 핵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고 영변 핵시설 이런 거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은 단언을 했죠. 네. 북한 체제와 이제 뭐 모든 걸 감안하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장 핵무장을 하는 것은 나중 문제로 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할 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잠재력은 머금고 있어야 한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소위 평화적 핵주권론이라는 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은 복잡하지만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1990년이면 35년 전인데 40년 가까이 됐죠. 그렇죠. 그때 이제 평화적 핵주권론을 주장하셨는데 지금은 군사적 핵주권론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이제 지금도 달라진 거는 핵무장 필요성이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을 이루면서 핵무장을 하는 것은 계산을 해보면 덕보다 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동맹을 설득해서 핵무장을 하고 동맹도 지켜나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점에서는 이제 몇몇 전문가들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사람하고는 오히려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 워낙 그 머니 퍼스트를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핵무장 할 테니까 그걸 양해해 달라. 그러면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그 부담을 미국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단순하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주의자죠. 동맹도 거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비를 더 쓰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열심히 가담하고 뭐 이런 노력을 보이면 쉽죠. 지금 말씀대로 설득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게 있는 게 한국에서 나오는 핵무장 주장 중에도요. 그 소위 진보파의 핵무장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외치면서 국방비를 올리고 뭐 첨단 무기를 사오고 했는데 그때 자주 국방은 우리 고 박사님이나 저 같은 자유우파 사람들이 외치는 그거 다르죠. 다릅니다. 그거는 한미동맹 필요 없다. 주한미군 나가라 하는 소위 북한 노선에 맞춰주는 지금 우리의 핵무장 주장 여론에는 그런 주장도 섞여 있거든요. 그 좌파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술 먹으면서도 하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북한이 핵무기 개발해 놓으면 통일되면 그게 우리 거 되는데 왜 그걸 반대하냐 그런 식이에요. 전형적인 소위 좌파의 핵무장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이 사실 신고립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이었거든요. 그 신고립주의라는 것이 아니 뭐 잘 사는 나라에 우리가 왜 피 흘리고 돈 쓰고 왜 해야 하느냐. 핵무장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그래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미국인들이 사실 트럼프의 팬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좌파적 핵무장론과 미국의 신고립주의가 결합한 모습의 핵무장 이거는 경계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신고립주의 뭐 사실은 멀로로부터 시작되는 이 고립주의 전통이 미국이 굉장히 뿌리 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가 핵주권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만 왕따 당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현명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실장님 그 나경원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제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월성 중수로
네. 이거를 이제 영구 폐쇄를 했는데 네. 이게 중수로가 예. 이제 말씀하시는 평화적 핵주권론의 준비에 해당되는 거였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중수로 건설을 했던 거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없앴다 문재인이 이 그렇습니다.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중수로가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이제 그 2017년 6월이었죠. 아마 탈원전 선언한 게요. 네. 그때 경제성 문제를 시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이 경제성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 환경적으로도 원전만큼 환경성이 강한 게 없고요. 예. 안전성도 훨씬 뛰어납니다. 네. 한국의 원전이 뭐 APR 1400 같은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네. 미국에서 이 인정 허가를 내줬어요. 미국 땅에 이 지어도 되는 원자로라고 아하. 인정해 준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가 앞서가는데 그걸 없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경제성만 따지고 안전성만 따지는데 우리는 참 억울한 것이 평화적 핵주권론을 외치는 데 있어서 핵잠재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하. 1세대 핵폭탄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네. 나아가서 2세대 수소폭탄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네. 필요하면 우리도 만들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경수로에서는 그런 물질들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하하. 예. 오로지 중수로 중수로에서만. 또는 중수로 타입의 원자로. 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흑연 감속로도 중수로 타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 연료를 오래 태우지 않는다는 면에서 같은 타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핵 연료 폐연료봉을 네. 재처리했을 때 고순도 플루토늄이 나오는 것이고요. 아. 그다음에 중수로는 중수라고 하는 물, 네. 더 무거운 물이죠. 이걸 냉각제와 감속제로 사용을 하는데 네. 이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생성이 됩니다. 아하. 예. 근데 수소폭탄의 원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융합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삼중수소의 가치는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금값의 600배다 이렇게 기술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안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금값의 6,000배가 아니라 60만 배다.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네. 왜 이걸 문재인 정부는 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그때 문재인이가 경제성 조작까지 해가면서 영구 네. 폐쇄를 했던 게 바로 월성 1호인데 1호기입니다. 그게 바로 예. 중수로 원자력이었다는 거죠. 중수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경제성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사실은 자유우파 진영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을 못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이 무수하게 글 쓰고 무수하게 많은 아티클을 썼습니다. 예. 월성 1호기 폐쇄하면 박 대통령이 지하에서 통곡한다는 얘기를 네. 제가 숱하게 했는데 뭐 좌우지간 뭐 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에다가 원자로를 건설해 줬잖아요. 너네 핵무기 개발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은 경수로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예. 해 주려고 하다가 말았죠. 심포에. 그게 경수로였죠. 경수로입니다. 예, 그건 중수로가 아니에요. 중수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로 핵폭탄으로 가기는 어렵다. 예. 예, 이제 그렇게 보는 그럼 거죠. 이제 우리가 핵발전소가 여러 개 있는데 한빛도 있고 네. 뭐 저 고리, 영광, 월성, 고리 영광 다 뭐,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중수로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4개. 그 중에 하나가 월성 예. 문재인이가 없애려고 했던. 예, 아닙니다. 하나는 없앴죠. 그러니까. 이미 없애고. 예. 1, 2, 3, 4 월성 1, 2, 3, 4호 네. 요 4개가 중수로입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3개만 있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3개만.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상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참 문제가 복잡한 것이 네. 이 1호기가 사실 설계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83년에 가동을 해서 2012년에 설계 수명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계적으로 설계 수명이라는 건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그 설계 수명대로 원전을 운행하고 마감하는 그런 국가는 나라는 없죠. 없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예. 안전진단해서 그럼요. 몇십 년씩 다 다시 쓸 수 있다. 연장하고. 예. 그래서 보통 미국 같으면 80년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요. 80년이 요즘 대세입니다. 네. 그런데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동안 거기다가 7천억 원을 투자해서 네. 리퍼비시를 한 거예요. 아.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갈고 부품 갈고 브레이크 네. 갈고 다 가는 거예요. 아하. 그 상태에서 폐쇄를 강행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더더욱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관련되는 분들이 지금 고소당하고 기소당하고 이제 있는 건들 네. 아실 겁니다. 네. 그죠? 만약 이분들이 무죄를 받으면요. 네.
2호기, 3호기, 4호기도 같은 논리로 폐쇄해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 2호기, 3호기, 4호기가 그 설계 수명이라는 것이 지금 불과 2년, 5년, 6년, 2006년, 2026년, 28년, 29년 차례대로 그 만기가 도래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을 굉장히 다급한 거죠. 이걸 수호를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중수로의 이제 핵 재처리 그 핵 폐기물을 재처리하면 이제 플루토늄이 나오잖아요. 그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게 원자탄이죠. 원자탄 1세대 원자탄입니다. 1세대 원자탄. 예. 이제 핵폭탄이라는 얘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1세대 핵폭탄은 원자탄입니다. 이제 그게 원자탄은 플루토늄으로도 만들고 고농축 우라늄으로도 만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절미 만들 때 팥고물도 들어갈 수 있고 콩고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 이게 1세대 핵 무기고요. 2세대가 수폭입니다. 수소폭탄. 3세대가 중성자탄이고요. 이게 4세대, 5세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4세대, 5세대는 연구실에서 연구만 했고 만들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 3세대까지는 만들어졌는데 중성자탄도 이제 미국만 만들어 본 거죠. 1세대, 2세대가 그걸 이제 위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쉽게 얘기하면 1세대 원폭 분열탄이죠. 네. 이거는 이제 분열을 이용한 원자의 분열을 이용하는 폭탄인데 1세대 폭탄과 2세대 폭탄 수폭이 비슷한 덩치에 비슷한 조건이 비슷하다면 폭발력이 수백 배,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추정되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수준의 그 핵폭탄입니까? 주로 저희들 전문가들은 1세대라고 보지만 2세대 수폭도 상당 수준 접근해 있다고 봅니다. 네. 1세대는 이미 실전 투입을 할 만큼 갔다, 실전 투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2세대는 아마 조만간 이대로 가면 또 아마 실전 투입하게 될 겁니다. 예, 핵폭탄을 경량화 소형화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중요하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건 왜 중요한 겁니까? 군사정을 전략적으로. 핵폭탄이 무지막지하게 큰 핵폭탄은요. 사용 가능성, 유저빌리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겁주기 위해서 갖고는 있어도 그렇습니다. 막상 실전에 쓰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급준다는 게 그게 원래 목적입니다. 그게 이제 상호 확실 파괴,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전략이죠. 네가 나를 핵 공격하면 나도 너를 완전히 절단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지막지하게 위력이 큰 핵폭탄을 만들어낸 1세대 핵 전략입니다. 그게 이게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 제한적인 핵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무기 전술핵, 이 전술핵 이제 의미가 군사적 목표만 때리는 거죠. 이런 무기는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덩치가 큰 무기보다 상대방이 느끼는 억제감은 더 클 수 있다. 그렇죠. 위협은 더 높아지죠. 그래서 전술핵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지난번 국군의 날에 우리 군이 이제 공개한 현무5 있잖아요. 이거는 핵폭탄은 아닌데 그런데 탄도 중량 8톤이라고 해서 지하 벙커 100m까지 완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럼 사실은 그게 핵무기 수준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핵무기는 아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재래 탄두로는 세계적인 기록이죠. 그 탄두가 8톤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고 그것으로도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보탬이 됩니다. 그 지금 핵무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한다. 온갖 그 위험 리스크를 다 안고서라도 개발해야 되겠다고 개발에 착수하면 얼마 걸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일부 전문가들이 굉장히 그 국민을 현혹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석 달이면 만들 수 있다, 6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접근하면 일을 다 망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핵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말로 필요했을 때는 우리도 사용 가능하고 적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군사력을
그렇죠. 핵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네. 돼야 되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거 뭐 1, 2년, 2, 3년 만에 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당장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려면 재처리가 있어야 되고요. 네. 재처리 공정이 있어야 되고 우라늄 폭탄을 만들려면 농축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축과 재처리는 미국이 우리 손발을 묶어놓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은 그 대신 네. 핵무기를 만들지 마라. 대신 내가 해구산 지켜준다. 예. 그게 이제 해구산이죠. 네. 요즘은 이제 확장 억제라는 용어로 조금 더 확대되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해구산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농축도 없고 재처리도 없는데 정상적인 농축 공장, 재처리 공장을 만들려면요 파일럿 플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파일럿 플랜트라고 시범 네. 공장을 지어서 그거 실장님. 그 플루토늄이나 또는 농축 우라늄을 아예 사갖고 와서 뭐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불법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구입하거나 플루토늄을 구입하는 것은 바로 초긴장, 초민감한 이슈죠. 불법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한두 개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그리고 또 기술자들이 뭐 농축, 레이저 농축법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뭐 레이저 농축법이라는 게요. 그 우라늄을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다가 레이저를 쪼으면 235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여기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걸 이용해서 그 235를 끌어모아서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건데 네. 예,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얼마든지 우리 기술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다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핵군사력으로 가는 얘기하고는 좀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거. 저쪽이 탱크 여단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탱크 한두 대 어떻게 그렇습니다. 밀수해 갖고 와갖고서 우리도 탱크 있다. 그렇죠. 우리도 그거 가지고 이거랑 비슷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탱크가 실전에 배치됐다고 얘기하려면 탱크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 공정을 가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딱 갖춰놔야 저쪽에서 비로소 겁을 먹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그렇고요. 핵 잠재력을 배양한다는 얘기는 그냥 플루토늄, 우라늄 이거 구해 가지고 핵폭탄 만드는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이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핵 분절 물질도 생산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타임리하게 같이 이렇게 동시에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핵탄 설계 팀이 따로 가동이 돼야 됩니다. 핵무기를 무기로 만드는 이 팀이 설계하고 시험하고 또 한 팀에서는 이 핵 무기를 만들었을 때 어떤 군사력을 이용할 것인지 소위 북한은 전략군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로켓군 이런 게 이제 핵무기 운용하는 부대인데 그렇죠. 우리도 그런 부대들을 미리 만들어서 연습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 제 같은 전략가들은 핵 정책 전략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스라엘처럼 갈 것이냐, 공개적으로 갈 것이냐, 이게 지금 여러 팀이 동시에 작업을 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할 수는 없어요.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모자이크를 컨트롤 타워는 끼 맞추고 있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다 진행이 되어 와야 되는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비범한 분이에요. 50년 전에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비범한 분이에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정오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구에서 시의원을 하시다가 5.16 쿠데타 일어나서 그냥 몇 달 만에 옷 벗었고 저는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유신에 반년 만에 그냥 옷 벗었고 그러니까 저는 운수처럼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핵 공부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심었던 곳곳에 그 국력을 미래 국력을 위해서 심었던 것들 이걸 보고 그냥 탐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간 정치인들이 지금 고 박사님 조금 전에도 개탄을 하셨지만 지금 이런 마당에 이런 제도로 뽑히는 대통령 그 누구가 박정희 대통령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했습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고 월성 얘기도 그중에 한 조각입니다. 그러면요 실장님 문재인이가 이 월성 중수로 이거를 폐쇄한 데는 바로 그런 우리의 핵 잠재력을 없애버리겠다. 이게 이제 북한 김정은 집단의 이해관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제가 그걸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죠. 제가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분하고 굉장히 분합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이 잠재력 핵 역량을 어쨌든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안 쓰게 되면 좋지만 써야 될 때는 쓸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당장 뭘 해야 됩니까? 글쎄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동맹 외교, 그 지금까지 동맹 외교는 우리가 제철이 농축을 하지 않는 약속을 지켜주고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이제 이 소위 확장억제 체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걸로는 지금 안 된다. 이 북한 핵도 계속 진화하고 거기다가 중국의 핵무기. 중국이 지금 미국, 러시아와 대등한 핵 강국으로 가겠다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기술을 줄 수 있는 동맹조약 복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NPT 체제가 사실상 붕괴됐잖아요. 유엔은 북한을 제재하지도 못합니다.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안을 올리면 중국, 러시아가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2017년 이래 단 한 번도 북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적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꼭 이런 것 같아요. 깡패는 법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지 맘대로 막 휘두르는데 우리 선량한 민주시민은 법은 지켜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먼저 때리기 전에는 때리면 안 되고 일단 먼저 맞고 시작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지난 40년 동안 신구 하원령만 외쳐왔다. 신구 하원령이 이겁니다. 나같이 어린 비둘기가 어찌 저 산을 넘겠는가. 그러니까 여당 야당 할것 없이 지나간 정치 세대 지나간 정부들이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틀을 닦는 작업을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 동안 동맹 외교를 확장 억제 차원에서 디멘션 하나 높여서 북한의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 땅에도 그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 또는 근처에 가져오든지 나토처럼 한미 핵 공유 체제로 가든지 무언가 핵 균형을 잡아줘야 되겠다. 만약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서도 감당할 수 없는 핵 사태라면 그때는 한국 핵무장을 허용하고 동맹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동맹 외교를 해달라는 겁니다. 당장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맹 외교를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정치권에서 우리 김태우 실장님의 그 핵주권론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이 소신 있게 주장했던 사람이 원유철 대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유철 대표가 며칠 전에 기고문을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하면서 그러면 트럼프가 자꾸 김정은이랑 햄버거만 뭐 회동한다 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햄버거 먹으면서 핵주권론에 대한 현실화 문제를 정말 단판 짓듯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 읽었습니다. 제가 원유철 의원 현역 시절에 굉장히 자주 만났고요. 맨 처음에는 저를 만나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고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통령이나 최고위직이 핵무장을 주장하면 안 된다. 지금은 미국하고 협의 없는 상태에서 안 된다. 그러나 그라스루트 국민과 정치인들은 많이 외쳐주어야지만 그 길로 갈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해서 하시라고 권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유철 대표 뒤에 우리 김태우 실장이 계셨구나.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오늘 또 걸리면 죽는다 시간이 있어요. 오늘 또 손봐야 될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다음에 좀 더 시간 많이 내서 더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우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